알릴레오의 주제는 부동산입니다. 이번에는 알릴레오 영상보다 제 의견이 먼저 나가네요. 개인적으로 부동산은 답이 없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의견이 먼저 나온 김에 누구신진 몰라도 좋아요 눌러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가계의 자산과 부채는 모두 부동산에 몰려있는 것이 한국인의 금융구조고,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18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참조해서 보면 9페이지에 자산 구성 항목이 있고 부동산 자산이 대략 70% 수준, 16페이지를 보면 부채 구성 항목이 있고 금융부채 중 80%가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지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너무 올라도 문제고 너무 내려도 문제인 것이 부동산 문제고, 사실상 대부분 정책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부분이 있고 동시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만들면서 논쟁적인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기회가 된다면 별도로 다룬다는 나름의 원칙으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알릴레오에서 이야기하는 부동산 정책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제 개인의 생각을 내세울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과 그들이 2시간 남짓한 영상 안에서 눈에 뻔히 보이는 빈논리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현재보다 내릴 것이다가 39%, 시컨스 오를 것이다 28%거든요. 처음 용정된 거죠. 네, 처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유동성도 많이 있고 또 틈만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이제 다시 또 이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정부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은 앞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암시하듯이 가격 상승의 원인을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데, 시민들의 부동산 가격 예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나 김현미의 부동산을 보는 시점에서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은 어디까지나 집값을 수용하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진 세력이 집값을 올리는 것이기에 우선 시민들이 예상한 부동산 가격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유시민이 인용한 노무현의 발언을 잠시 듣고 오시죠. 사회적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과 내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소박한 서민들의 세력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오늘날 여론의 마당에서 뉴스의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악인과 선인으로 이분법을 나눠서 부동산은 그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조를 가진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계기가 뭐였죠, 배소장님? 그 데이터를 보면? 지난 연말에 결국 이제 대체죠. 네네 9.13 대책. 9.13 주택시장 안정 수도권의 공급 확대가 나왔던 거죠. 덧붙여 알릴레오가 인용한 한국갤럽의 데일리 오피니언 제337호를 보면 여전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신뢰보다는 불신이 깊어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정책이 국민의 인식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죠. 알릴레오에서 보이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제시하는 통계가 맞지 않는다는 문제는 통계를 담당하는 인사이트K의 배종참 씨 때문인지, 유시민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초대 손님 때문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일관성이 있는 걸 보면 유시민 아니면 배종찬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이 예타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거기 시골이거든요, 화매실. 근데 이게 원래는 신분당선 노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네. 이거가 이제 시작은 참여정부 때 시작을 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가지고 이거를 민자사업으로 재정사업을 바꾸면서 예타가 잘 나오는 구간을 잘라서 민자로 돌리고 안 나오는 구간을 안 만들었죠. 안 만들어줬는데, 알릴레오에서 김현미가 말한 신분당선의 전체 계획은 그림과 같습니다. 하나의 본선과 두 개의 연장선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에서 정자로 이어지는 본선입니다. 본선은 2005년 착공을 해서 2011년 말경에 완공했으며 민자는 BTO 방식으로 유치했습니다. BTO 방식이란 민간에서 먼저 건설을 하고 정부욕은 지자체의 소유권을 양도한 후 민자는 일정 기간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국토부 장관께서 노무현을 까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본선을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문제가 되는 것은 연장선이죠. 김현미가 말하는 연장선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자에서 광교로 이어지는 1단계 연장계획, 두 번째로는 정자에서 호매실까지 이어지는 2단계 연장계획입니다. 정자에서 호매실로 이어지는 2차 연장계획의 관함 내용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7월 24일에 건교부 고시 제2006-281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시절부터 1단계와 2단계가 나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연장사업이 국토부 장관이 말한 대로 이명박 시기에 와서 수익성이 높은 곳은 민자로 진행된 것이고 아닌 곳은 국고로 지어지기로 변경된 것일까요? 2006년 12월 15일 경기도에서 발행한 신분당선 연장선 일괄개통 관련 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를 보면 건설교통부에서도 1단계에 대해서 민간 투자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건교부의 입장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신분당선 연장을 두고 이에 당사자들의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2단계 구간은 수요가 적고 사업 투자 우선순위가 낮아 광역철도 추진은 타당하지 않고 민간 투자의 대상이 되는 1단계에 대해서도 민간 투자 적격성 불투명으로 광역교통 개선 대책 심의 확정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민간 투자 적격성이 불투명한지는 이후 종합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민간 투자를 받아 일괄 추진을 고려하는 이유도 단계별 추진보다 5천억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인데 거기에 더해서 경기도가 4천억을 추가 부담한다고 해도 예산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신분당선 영장사업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민간 투자를 염두에 두고 사업 타당성을 평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명박 정부가 수익성이 있는 것을 딱 떼다가 민자로 옮겼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이 발작적으로 외치는 이명박, 박근혜 탓이다 라는 구호의 연장선일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쯤이나 되는 사람이 설마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 1차 영장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를 방안으로 두고 추진했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그것도 정태호스러운 거고 알면서 거짓말을 한 거면 그것도 정태호스러운 겁니다. 참고로 저는 정태호가 무능한지 거짓말쟁이인지 고르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국토부 장관님이 고르시겠죠. 그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 다음부터 이제 만들어야 될 합의가 쭉 있는데 일단 첫 발을 띄었기 때문에 저는 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국토부에 와서 이렇게 복잡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 이렇게 사회적 대화의 틀을 통해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3월 8일 서울경제 단독 국회의원 절반 이미 카풀 금지에 찬성표 던졌다 라는 기사에서 국토입 소속 70%의 국회의원이 카풀 금지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대화, 대타협,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런저런 밀담이 오갈 수도 있죠. 문제는 그게 밖으로 새어나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이제 정부에서 특히 국토부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나서면 누가 참여할까요? 해당 기관의 결정권을 가진 관료나 국회의원을 포섭하지 못한 쪽은 다른 쪽이 포섭을 했을까봐 불안해서 대타협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거부하겠죠. 도로와 철도를 연결한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하여튼 평소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륙에 붙어 있죠. 지도상으로는. 그러나 실제로는 섬처럼 사는 거죠. 그때 이 물류를 연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경제적인 그걸 가져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갔던 게 고칠레오 이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시민은 채무 변제라는 당연한 의무를 행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중에 현물로 받을까 같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후 해당 영상 보고 오시죠. 저 상당 나보고 적이라고 그러는데 꾼돈을 내가 알아서 갚어? 이럴 리가 없었던 그럼 거죠. 이건 나중에 북한이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물로 갚아야 하는 것이고요. 현금으로 갚아도 되고 그 두 가지는 앞으로 우리가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이거 나중에 우리 현물 차관 줬는데 현물로 받으면 안 되나요? 그때 거래를 이게 서로 협의를 하면 네.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물로 받아도 될 것 같아요. 현찰이 북한에 김현미 장관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만 보지만 당연히 걱정해야 하는 부분은 북한이 과연 남북 철도가 연결되었다고 했을 때 철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보장을 하느냐는 거겠죠. 유시민이 종북은 아닐 테니까 앞서 북한이 빚을 갚지 않는다는 것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은 것은 유시민 역시 북한의 신뢰성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일 겁니다. 북한은 원래 그런 새끼니까 돈 안 갚을 수도 있지 정도의 신뢰도이니 저런 반응이 가능하겠죠. 적대정일 상황이 되면 채무를 갚지 않는 것이 기본인 북한을 다루려면 상전으로 아주 모시고 살자는 걸까요? 유시민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 중국, 남북한, 일본, 미국이 이렇게 함께 자본을 같이 대고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의 안정성, 사업의 안정성과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안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같이 돈을 출연해서 묻으면 그렇죠. 그걸 아무도 안 부수겠죠. 문재인이 철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서 한 말이 있죠. 한겨레 암초 만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보면 2019년 2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역할을 떠맡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떠맡는다는 말이 직접적인 퍼주기도 의미하지만 동시에 신용보 강등도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가령 타국의 투자자들이 북한이 항상 해왔듯이 억지를 부리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때 그에 대한 손실을 보정해주는 일종의 보증인 역할까지 포함을 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외국의 투자를 받는다고 해도 잘못되면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잘 되면 그 이익을 나눠 가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일반적인 투자보다 나쁜 조건이 문재인이 천명한 조건입니다. 판이 깨지면 한국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줄 테니 투자한 다른 나라는 언제든지 판을 깨도 된다는 말입니다. 김현미의 해당 주장으로 알 수 있는 건 김현미는 문재인하고 별로 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친했으면 문재인이 한 번쯤은 비슷한 취지의 말을 사석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돈 문제가 나오면 사람들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제 남북 그 교류협력, 화해, 평화 공존, 공동 번영 이런 거 못마땅한 분들 있죠. 그분들이 맨날 돈 얘기를 해요. 철도도 마치 우리가 돈 다 들여가지고 북한 철도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거기 우리 자본이 투자를 하든가 뭐 그러면 되죠. 외국에 무슨 월드뱅크라든가 네. 이런 데서 저희가 자본을 같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차관을 들여올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요. 네. 그 아시아개발은행이나 그렇죠. 월드뱅크에서 차관을 들여올 수도 있고요. 정 못하면 IMF 가입하면서 외환통제 받아들이고 SDR인가요? 그 IMF에서 그렇죠. 좀 주는 자금 네, 있잖아요. 네. 그거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유시민은 통일 비용, 남북 경협 비용을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못마땅한가 봅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는 건전한 비판마저 유시민에게는 불편한가 보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공무원의 탁상 행정과
진행자의 모지가 빛을 발해서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물론 알면서 거짓말하는 거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우선 북한이 단독으로 외부의 투자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소리 2018년 7월 26일 자 기사인 전문가들 북한 경제 발전의 관문은 투명한 경제 통계와 IMF 가입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북한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심지어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도 가입하지 못한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IMF 가입한다. 같은 소리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보들한테 후원금 받다 보니 국제기구의 지원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아시나 봅니다. 바보들은 노무현재단에 돈 내는 사람들 말하는 거 맞습니다. 하는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 뿐만 아니라 그걸 마치 우리가 다 돼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숫자도요. 뭘 근거로 수사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네. 그 들어가는 비용을 가지고 적용해서 뽑더라고요. 근데 그 국토교통부에서는 알 텐데 우리 고속도로 새로 낼 때 네. 토지 보상비가 전체 사업 중에서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세요? 대략 30% 정도 평균? 되죠. 예. 근데 북한은 이제 토지가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비는 안 들어가죠. 예. 그렇죠. 토지 보상비는 없죠. 예, 예. 거기다가 예. 인건비도 그렇죠. 예. 우리가 도로공사 같은 걸 하면 인건비가 무지하게 들어가잖아요. 북한은 사실 북한 기준으로 인건비를 적용을 하면 거기가 사회주의 국가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계산법이 막 들쭉날쭉한 데다가 하여튼 막 부풀려서 그 액수도 부풀리고 일단 현재 언론에서 막 특히 보수 진영에서 떠드는 숫자 그 자체에 우리가 뭐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래야 네.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유시민이 그냥 보수 언론이라고 하니 정확히는 유시민이 뭘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힌트인 보수 언론, 부풀린 공사비라고 하니 보수 언론에서 나온 금액이 커서 논란이 된 기사를 보죠. 조선일보의 2018년도 10월 1일 북, 철도, 도로 현대화 사업비 최소 43조 원이라는 기사를 보죠. 43조 원이라는 결론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유시민이 말한 토지 수용기, 인건비를 빼고 계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시민이 과연 본인이 비판하는 대상의 주장을 정확하게 모르는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알릴레오가 지향하고자 하는 주 시청자층에 대한 이해죠. 제가 영상에 캡처한 자료를 띄우고 설명란에 제가 사용한 자료의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적어두는 이유는 저는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당연히 제 주장을 의심할 것이고 능동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반면 알릴레오는 여러 번 지적했듯이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것과 분명히 계산해서 제외했다고 밝힌 토지비와 인건비를 예시로 들며 비용에 대한 과다계상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아 정확한 사실은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은 기대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개성공단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는 게 뭐냐면 북한에 우리가 퍼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얻는 이익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 우리가 남북 철도 도로 연결식을 한다. 내지는 북미 관계가 잘 풀려서 남북 교류협력이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SOC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 주식이 막 뜁니다. 오르죠. 이거는 시장에서는 안다는 거죠. 이걸 재활용하게 해주시네요. 앞서 일자리 수석인 정태호가 문재인 케어가 총수요 견인 정책이라고 했을 때 국가가 병원에 지불하는 돈의 원천은 결국 세금이고 병원비를 국가가 내주니 혜택받은 개인에게는 이득이지만 결국 그 돈은 세금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총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써먹은 짤입니다. 한번 사용한 짤을 그대로 사용하면 식상하니까 조금 바꾸죠. 여기 유시민이 있습니다. 유시민이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 번창합니다. 주식도 100%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어느 날 익숙한 얼굴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코스닥 상장사 태엽물산을 경영하던 정태호 씨가 유시민에게 말합니다. 착한 유시민은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정태호 씨의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 돈을 전부 다 날려버립니다. 하루 돈을 갚아야 할 만기가 다가오죠. 얼굴이 아주 흑빛이네요. 그런 그의 귀에 하느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 상당 나보고 적이라고 그러는데 꾼 돈을 내가 알아서 갚어? 이럴 리가 없었던 거죠. 그럼 이건 나중에 북한이 갚아야 되는 거죠? 이러면 정태호 씨는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공공장소에서 유시민 한 대 후려치고 경찰에 연행되어야죠. 적대적이면 돈 당장은 안 갚아도 되는데요. 이런 건 정말 20살만 넘은 성인만 되어도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예시에서 나온 태호물산의 주가가 오른 게 빚을 사실상 갚을 필요가 없어져서 오른 것이듯 정부가 경협 테마주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하니 당연히 해당 주식의 주가는 오르죠. 만약에 제가 내일 회사 하나 만들고 정부에서 1조짜리 프로젝트를 제 회사를 통해 진행한다고 해도 제 회사 주식 가격은 장외 시장에서 급등할 겁니다.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에서 순이익이 발생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이것으로 김현미 씨가 넣은 알릴레오 2편은 끝났습니다. 김현미 씨는 문재인 정부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였지만 정태호 씨에 비하면 양반이었습니다. 다음은 언론을 다룬 부분이군요. 제가 언론 쪽은 잘 몰라서 패스할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나 패스할까봐 여기에서 감상을 이야기하자면 전반적으로 언론이 좀 더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합니다만 중간 웃음 터지게 하는 소리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방향이 어쩔 수 없이 발언한 사람의 자격 부분으로 흘러가게 될 텐데 그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